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또 궂은 날씨 속에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을 진행할 연합뉴스TV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으로 난리지역스가 주관하고 또 범부처 통합 헬스케어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은 생성형 AI 의료기기 규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발제 자료와 또 포럼 녹화 영상은 추후 난리지역스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형 생성형 AI 규제 과학의 길을 묻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포럼을 주관한 난리지역스 이재희 대표이사님의 개회사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난리지역스 이재희 대표입니다. 오늘 한국형 생성형 AI 규제과학의 길을 묻다 포럼을 주최하게 되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자정과 토론 그리고 또 발표를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도 오고 좀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이 식약처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첨단 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사업 A란으로 이러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1차 포럼이고 앞으로 매년 이러한 포럼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이런 혁신적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 의료 현장에 안전하게 또 뿌리내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또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게 규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먼저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 FDA의 고민과 또 우리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어떤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판호의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규제 전략이라는 실질적인 해법을 다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특별 세션에서는 합성 데이터와 온디바이스 AI 등 곧 직면하게 될 차세대 기술들의 어떤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또 짚어보고 또 산학 연관의 여러 어떤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나라 규제 과학이 나아갈 그러한 이정표를 세워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 의료 AI 분야에서 규제 과학은 산업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좀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러한 한국형 규제 과학의 모델이 명확히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또 과감하게 도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어떤 첨단 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의 제목이 길을 묻다입니다. 이 길을 묻다라는 이 포럼의 주제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의료 AI 특히 생성형 AI 의료기기의 산업에 어떤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좌장 그리고 토론 또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사에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본 포럼을 공동 주최한 범부처 통합 헬스케어 협회 임성준 팀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범부처 통합 헬스케어 협회 임성준 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 주신 이제 난리지웍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리지웍스와 저희 협회가 함께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된 거는 식약처와 산업부가 이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과 그리고 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부합하는 규제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산업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 기반 디지털 의료 제품 개발 사업의 총괄 기관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의료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성형 AI와 첨단 의료 기술은 기존의 이제 규제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좀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 간의 이제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제 난리지웍스 측과 함께 식약처 과제 그리고 산업부 과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가 지속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더욱 높은 수준의 규제과학 역량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의 이제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협회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형 규제과학의 발전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문제 공유, FDA의 고민, 우리의 현실입니다. 발제는 서울 아산병원 양동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영상학과 의사고요. AI 연구자로서의 경험은 저의 주된 관심사는 제가 진료할 때 필요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들을 꽤 오래 해와서 평상시에 저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던 기관들은 DRB나 IRB, 그다음에 이렇게 규제 관련 기관들인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저희 기관의 IT 관련된 관리 보직을 맡고 있고 기관의 DRB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FDA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세션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다음 난리지웍스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 이 발표에 대한 아웃라인을 잘 잡아주셔서 저도 그냥 공부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주로 이게 사실은 조금 얼마 전에 이제 상반기 AI 의료기기 규제 환경 동향 분석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문서인데 이 중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수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발표하면은 너무 난리지웍스 분들이 혼내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원문들을 좀 일부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서 요약해가면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FDA 보고서의 executive summary 같은 것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은 평상시에 많이 이게 저렇겠구나 이렇겠구나라고 느끼던 건데 이제 활자로 정리된 거를 좀 읽어보니까 그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조금 체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는 규제기관이니까 어쨌든 기존의 거하고 규제 패러다임이 충돌되는데 기존 의료기기는 결정론적 모델, 그러니까 일을 넣으면 일이 나오고 그 약속 알고리즘 기반으로 그 결과가 예측돼 있는 그런 건데
인공지능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는 확률론적 특성을 가져가지고 규제는 기존의 그 결정론적인 거를 전제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확률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전통적인 그 SAM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입력을 넣으면 똑같은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FDA는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허가 절차에서만 한번 평가하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거가 굉장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챗GPT에다가 참고로 저는 그 프로 계정을 씁니다. 아주 비싼데 제 생활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프로 계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영상의학 전공이고 조금 이렇게 아주 드문 선천성 심장질환 CT, MRI 판독하는 게 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가능하면 이제 제거하려고 여기를 딱 포커싱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이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일단은 첫 대답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심장 MRI인 것 같은데 의료 영상 특성을 그 개인정보는 없다, 식별정보 없다. 그다음에 의료 영상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진단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디클레어하고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올린 거는 이제 사실상 정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뭐 이러이러한 거고 정상이라는 거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래서 저 이제 보고 이게 되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린 아이거든요. 이제 한 달 좀 지난 아이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걸 찍었는데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역시 GPT가 잘하는구만. 돈 내고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사실은 이 심장 MRI 저희 기관은 이렇게 구조화된 판독지를 쓰고 있어서 많은 숫자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일부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더니 캡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숫자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숫자에 기반해서 이러저러한 해석을 붙여주고 이것도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훌륭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환자 판독을 하다가 이 아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인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고, 제가 이제 이미지 세팅을 이 폐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더니 마찬가지로 식별 정보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읽어보니까 뭔가 약간 미심쩍은데 완벽하게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냥 이거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미심쩍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뢰도가 100%였다가 한 9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이를 판독하다가 이제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CT인데 저희 통상적으로 엑시알 이미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람 몸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그게 이제 오픈 데이터도 많고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가 질환도 있고 저희가 초음파 하듯이 저는 진료할 때 이제 저런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저게 이제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면 예를 들면 저희 전공의들도 이 이미지를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저게 뭔지 아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것도 알까라고 해서 이제 잘라가지고 올려봤더니 이게 이제 뭔가 아마도 포첸보 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갑자기 렁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심장과 혈관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제가 폐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는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폐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완벽한 헛소리. 그러니까 맥락에도 안 맞고 아예 없는 이야기를,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진짜로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까지 헛소리를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완벽한 헛소리.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업데이트돼서 굉장히 핫하죠. 제미나이한테 이제 다시 똑같은 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미나이도 또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완벽한 헛소리.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너무 힘든 일이었어 너한테는. 그래서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챗GPT가 많이 봤을 만한 같은 환자의 사진인데 XR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줘봤더니 아까 앞에 그 폐 있잖아요. 폐 그거 했던 기억이 계속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헛소리. 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 그래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그러면은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채팅창을 닫고 새로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새로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다시 줘봤습니다. 다시 줘봤는데 이제 막 저는 원하지도 않은 다른 증내 사진까지 해가지고 비슷한 증내다라고 해서 사진도 제시해주고 맥락은 다르지만 또 완벽한 헛소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버전이 다른 완벽한 헛소리를 같은 사진에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약간 레어한 건 아니죠. 꽤 많이 이제 드문, 그다음에 GPT가 많이 안 봤을 법한 사진들을 줬더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늘 우리가 논의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예측 불가능한 완벽한 헛소리를 아주 길게 증례까지 제안하면서 한다.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설명 가능성 부재죠.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이슈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아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많이 못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드문 질환들이라서.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맥락과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이게 진단용이 아닌 거긴 하지만 GPT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면은 계속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그게 FDA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성과 환상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됐고 환각의 근본 원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건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2025년도에 MPJ 디지털 메디슨 굉장히 좋은 저널이죠. 여기에 이제 규제받지 않은 LLM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게 있는데, 이분들이 한 거는 사실은 FDA는 어떤 LLM도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으로 승인한 적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료하다가 텍스트로 물어보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치 않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실제 그 LLM이 FDA 비의료기기 기준을 알려주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가이드를 해줘도 계속 답을 할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GPT-4하고 라마3한테 예를 들면은 너는 비의료기기 CDS에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이제 물어보면 어떨까? 근데도 해보면 각 분야에서 줄기차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 무슨 진단을 제시하거나, 아까도 제가 완벽한 헛소리라고 하는 게 완전히 맥락이 맞지 않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올렸는데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무슨 인펙션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이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코멘데이션 하는 것도 그 핵심 당사 의료에 아주 이렇게 진짜로 시술을 해야 되는 의료의 핵심의 코어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과 옆에서 그냥 좀 지켜보거나 그냥 이렇게 비의료인이 한테 해야 될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한다라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이 보고서에도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가한테는 그 실제 치료 지시를 생성할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환자한테서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규제기관에서는 이 행동을 제어하지 할 수 없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허가 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존 규제 원칙과 상충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기존에 사실은 CNN 그다음에 그 딥러닝 시대에도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히트맵 같은 걸 해준다든지 그래드캠 같은 걸 해준다든지 그게 있었는데,
LLM 시대 때는 그게 이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뚜렷한 문제는 없지만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잘 기술돼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나온 논문에 이거 리뷰 아티클인 것 같은데 어카이브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XAI에 대해서 그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다룬 이제 리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뽑아 보면 LLM, VLM 기반의 최신 XAI 흐름이, 요거는 나중에 이제 패널 선생님 중에 공학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VLM 모델 가지고 로컬리제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LLM을 이용해서 설명해 놓은 걸 다시 설명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무슨 컨셉트 버틀렉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어떤 그 컨셉을 생성하고 그 개념 레이블을 만들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뒤에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해하려고 최근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올해 CVPR에 발표됐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프하게 이야기는 이런 엑스레이가 있을 때 기존의 AI는 이게 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쪽에 플루이드가 있고 심장이 커졌다라는 거를 얘가 판단하게 되면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연구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이 의사들이 실제 바운딩 박스가 포지티브한 데하고 네거티브한 걸 그려서 이게 아니라고 중간에 설명해 주는 것들을 하면 바로 대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질환이 있고 뭘 설명하더라도 어디를 보고 했는지 맥락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편향성 및 법적 쟁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겁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서 성적이 확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레어한 걸 못 보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시입니다. 그 숨겨진 인종 편향. 그래서 이것도 저도 옛날에 그냥 제목만 딱 보고 지나가가지고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22년도 란셋 디지털 헬스에 실렸던 연구인데, 이 연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과장된 면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지금 이 논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논문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AI는 의료 영상에서 인종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이 인지할 수도 제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메시지인데, 이 연구를 좀 제가 이제 GPT 도움 받아서 정리해서 해보면 그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게 뭐냐면 흉부 엑스레이나 이런 거 그 진단 정확도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흑인들한테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진단 정확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학습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 뭐 이제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다가 혹시 AI가 인종을 영상에서 직접 봐가지고 그걸 클루로 이용하면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특정 인종에서 진단 정확도가 높거나 아니면 반대로 낮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해봤냐면 그냥 셀프 리포트한 인종으로 레이블돼 있는 이미지를 주고 그 데이터셋에 자기는 흑인이에요, 나는 백인이에요, 아시아인이에요, 그것만 레이블로 해가지고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해봤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셋은 뭐 엑스레이뿐만 한 게 아니고 CT, 뭐 맘모그래피, 그 다음에 그 스파인 다 해봤는데 다 맞추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분들이 해본 게 막 이렇게 그 필터를 걸어도 보고 크라핑도 해보고 이미지에다가 무슨 짓을 해봐도 끝까지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들의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흑인이면 왠지 약간 나쁜 편견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뚱뚱하거나 뭔가 그러면 흑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 보고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도 그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으로 해가지고 다 평가해보고 AI가 이거 보고 하지 않았을까를 엄격하게 해봤는데 계속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잘라도 맞추고 어떻게 변형해봐도 맞추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뭐 필터를 걸어봐도 진단 정확도가 유지되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AI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한다. 그렇다면 AI가 이런 게 이제 널리 쓰이게 됐을 때 얘가 우리는 모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숏컷을 만들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없고 규제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논문의 메시지인데 조금 막연한 공포를 조장할 수도 있는 연구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던졌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
앞서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요즘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는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그거 매드gem마를 7월달에 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다 평정하고, 근데 그게 내년 되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에 변하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그래서 그거의 의존성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지 않게 바뀌어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뭐 성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게 근본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FDA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전주기에 걸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회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우 피곤한 일일 수 있는데 결국에 결론은 이 방향으로 모여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세션 1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성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시고요. 패널로는 앞서 발제하신 양동현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정규환 교수님, 카이스트 최윤재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장을 맡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김원성이고요. 일단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거에 이제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양도현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거 보면 나중에 뭐 나리지웍스에서 동영상으로 해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와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연구라서 아마 저희들 내에서도 좀 많은 이제 질문과 응답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두 분의 패널을 모셨고요. 양동현 교수님 지금 소개받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제 강의는 잘 들었고, 일단은 제 바로 옆에 그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재철 AI-대학원의 최윤재 교수님 모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의 정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아마 저를 좌장으로 모셨을 때는 제가 약간 진행을 할 때는 어쨌든 편을 갈려가지고 좀 싸움을 붙이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마 그래서 모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마도 오늘 그 영상 녹화도 되고 있고 해서 뭐 일단 개인적인 그 체면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포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일단 준비해 오신 것들 먼저 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이 정규환 교수님께서 언제 이제 패널 쪽에서 우리 양도현 교수님 강의 듣고 아니면 이제 교수님께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과 삼성서울병원 근무하는 정규환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생성형 AI의 기술은 있었지만 의료기기하고는 거리가 멀 때 잘 아시는 뭐 CNN이나 뭐 여러 가지 LSTM이나 이런 지금 말하는 디터미니스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1000건이 넘는 머신러닝 이네이블드 혹은 AI 이네이블드 메디컬 디바이스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400건 되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한 3년 전쯤에 나온 챗 GPT 이후에 아예 연구하는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게 됐고, 또 규제적으로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양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뭐 일단은 환각이라는 전혀 우리가 통제하기 좀 어려운 이런 그게 노력한다고 해결이 되면 뭐 방안들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새로운 요소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기기 관점에서는 낮은 등급으로 규제했다가 그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서머라이제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 하도록 만들었는데 갑자기 진단 목적으로 쓴다든지 사용자가 그런 이제 의도치 않게 썼을 때는 등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또 다른 규제적인 어려운 점들도 있고요. 또 뭐 많은 분들이 FDA에서 뭐 510K 같은 동등성으로 평가를 할 텐데, 동등하다는 이제 프레디케이트가 일단 없고, 동등하려면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동등한 건데 이제 같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동등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어려운 점은 외부 모델에 기존의 AI들은 대부분 스페셜리스트 AI고 아예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나중에 의존성이라는 게 결국에 내부적인 요인일 텐데,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근거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들, 내가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내가 뭐 LLM을 외부의 오픈 소스 LLM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버전별로 그다음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모델의 크기나 같은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속성에 따라서 또 성능이 바뀌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먼저 앞서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꾸준히 보완해야 되고 FDA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뭐 FDA에서 내놓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은 어찌 보면 다분히 약간 뭐 철학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 윤리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전체적인 전주기의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뭐 잘 관리해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평가 매트릭을 뭐 만들어야 된다. 휴먼 인더루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어찌 보면 기존의 의료기기에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만 되다가 이제는 좀 우리가 아주 강력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의료 분야라고 하는 아주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오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업계에도 있었고 지금 학계에도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좀 업계에서는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에서 작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하기도 힘든데 이런 체계를 기존에 뭐 QMS 그러니까 내부의 품질 관리 시스템 만들 때 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게 기업의 역량이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오히려 이런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 대비 뭐 차별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변화의 시기에서 아무튼 네, 적절한 시점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거 맞지 않나요? 이 정도 기회이시면. 예, 두 번째로 우리 최윤재 교수님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최윤재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의료 지식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제 공학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좀 박사 때부터 해오게 돼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쪽이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혀 있고 의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규제에 대해서 아는 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의료 인공지능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기술적인 면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저도 이제 정기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딥러닝 LLM 이전 시대의 연구랑 LLM 이후 시대의 연구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LLM 이전 시대에는 특화된 모델 하나, 뭐 사망 예측 모델이든 뭐 AKI 예측 모델이든 뭐 어쨌든 뭐 예측 모델 만든다든지 뭐 검색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AI를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평가도 하고 이제 이해도 하고 뭐 신뢰도 하고 뭐 그런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요. 이제 LLM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LLM이라는 게 사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끝말잇기도 하고 삼행시도 짓고 요약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 응용에 맞춰서 의료 응용을 하려면은 LLM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양동희 교수님께서 블랙박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제 기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이제 극단에 서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LLM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깝게 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 연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LLM은 당장 써야 되잖아요. 저희가 산업계.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가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과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뭔가 산업에 쓸 수 있을 정도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최소한의 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양동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국 FDA 그런 어떤 전주기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반대, 뭐 굳이 따지자면 반대 입장이 있고 당연히 FDA야 자기네 권한이 커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허락 안 받으면 아무도 장사 못해 이런 거를 FDA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 많아지고 자기네 사람 많이 뽑고 예산 많이 확보하면 기관 입장에서 좋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FDA 입장이고 제 생각에 산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헬스케어나 의료가 돈 벌기 힘든
업계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진입 장벽도 많고 플레이어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공학하는 사람이 돈 벌기가 힘든 곳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전주기 규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규제를 안 하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좀 막 나가는 국가들은 규제 안 하고 막 기술 발전한 다음에 거기서 인명을 손해를 뭐 인명을 뭐 약간 손실을 볼 수는 있겠죠. 인민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술 발전 막 한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세계 최고의 의료 인공지능 갖게 되면은 그거를 아무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규제가 꼭 만사 해결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FDA 혼자 또는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식약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해서 나는 죽어도 되니까 나는 LLM한테 진단 받겠다. 나는 의료보험 안 해줘도 되니까 나는 GPT한테 진단 받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뭐 약간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의 철학은 이제 그쪽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윤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의 모든 세션 패널들의 의견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좋은 지적 주셨고요. 사실 뭐 최소한의 이제 규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논의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아마 이 두 분, 이 정규환 교수님과 이제 최윤재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까 양동영 교수님은 양쪽에 지금 서 계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뭐 그 양쪽에 서 계시다라는 게 그 임상을 하신 분께서 이런 어떤 보직을 맡으시면 분명히 어떤 생각은 안 바뀌셔도 행위는 바뀌셔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거 아마 지금 근데 저는 임상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도가 좀 그렇게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제가 사실은 그 병원이 아직 본격적으로 AI 장비를 파일럿 정도의 이상의 의미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 병원도 여러 가지 영상 솔루션들을 만들었지만 뭐 텍스에 한 10개 정도 제품이 연동돼 있긴 한데 아주 단순한 태스크들이군요. 그러니까 LLM 관련된 의료기기는 없고 이전에 사실은 딥러닝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의료기기들만 연동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이 이제 AI 혁신 지원실이라는 거를 출범을 이제 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거의 목적이 뭐냐면 AI 도입을 병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세팅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이게 쓰이는 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그 기대했던 효과가 뭐 더 진단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의료진의 피로를 감소시킨다든지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그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AI 그 모델들이 구독료나 이런 방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현재 혁신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건 바이 건으로 뭔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어쨌든 리소스가 계속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약간 규제 프레임하고 또 다르게 이거를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환자 안전 이슈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죠. 당위성에 의거한 환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효과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 규제도 통과해야 되고, 이제 병원에 넣어놓고 나면 또 병원에서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규제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한 2년 공 들어가지고 계약했는데 6개월 있다가 구독 안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매우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이거를 써야 되는 사용자의 입장도 있는데 그 본질적인 마인드는 약간 개발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넘어가는 일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평가할 때도 그렇고 병원에서 적용할 때도 그렇고 딱 그 가능하면 제가 사실 오늘 보여드린 예시들은
발제고 저희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거든요. 사실은 전형적인 폐암처럼 보이는 CT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예,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거를 좀 이제 보여드린 거긴 한데, 문제를 좁게 만들고, 그다음에 규제나 모니터링 할 때도 그거를 그 안에서 논의가 되게 만드는 게 규제기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해결책의 좀 좁은 길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거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어쨌든 결국은 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아마 진행할까 그런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조영 교수님 강의 중에서 좀 재밌게 들었던 게 이제 이 LNM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징을 잡아내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모른다라는 거, 아까 지금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의료 전문성이 좀 강화됐다라는 게 이제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의료인들도 모르고 있는 흔한 남자 여자도 구별이 잘 안 갈 정도의 우리가 모르는 걸 특징을 파악하고 익스플레이너블 AI가 한다면, 그럼 사실은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AI도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AI 영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 이 끝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고민이 되고, 그게 계속되면 그럼 또 규제의 입장으로 또 돌아갈 것 같은,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건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제 남는 시간에 흥미롭게 생각하는 파트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도 더 이상 알 수 없는 저 4차원으로 가버린 AI의 지능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이미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알파고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AI한테 물어봐봤자 왜 그 수를 뒀냐라고 하면 AI 입장에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너는 설명해줘도 몰라 밖에 없거든요. 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 나 정도 돼야지 이 수를 읽을 수 있어.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병리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여기 암 세포 있는데 사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마치 아까 그 인종처럼. 거기선 똑같이 AI가 아무리 인간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그냥 네 눈엔 안 보여. 근데 내 눈엔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가버린 AI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거냐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의 결론은 임상시험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임상시험이 사실상 실력 행사잖아요. 그냥 실력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ASI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초지능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 인간과 이제 AI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고 인간은 그걸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신처럼 믿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임상시험의 문제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명도 손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대규모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ASI가 오는 시대가 점점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AI의 개발이 늦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제 기적을 행하려면 실습을 보여주고 임상시험해야 되는데 그게 다 제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의 바틀렉이 한번 크게 올 것 같고, 그거를 누군가 또 아주 뛰어난 연구자가 또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못할 것 같고요. 네. 진지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남는 시간에 흥미롭게 생각을 한다 그러셔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의 수준 차이가 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드렸고, 지금 말씀 주신 거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아까 지금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꾸 설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자꾸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알파고 악수 뒀을 때 그때 급한 졌죠? 한판 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때 이겼으면 더 큰 회오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악수를 두고 이겼으면. 그렇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제 완벽하지 완벽이란 게 있을 수 하여튼 인간하고 비등비등한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인간이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이세돌 기사 국수님께서 4세트를 이겼던 거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고, 그 이후는 인간은 단 한 번도 기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설득되면 안 되죠. 우리 여기 다음에 우리 정규환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네,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비슷한 입장이긴 하고요. 특히 이제 FDA는 좀 뭐든지 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긴 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약간 실행의 관점에서 하려면 이런 걸 준비해라, 약간 이런 게 있고,
근데 EU는 약간 책임의 소재를 좀 따지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LLM이 됐든 그 프론트라인에 있는 고위험, 뭐 자꾸 의료는 고위험이라고 그러니까요.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최윤재 교수님 입장에도 동의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해야 되냐, 고도로 정확하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면, 입증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최윤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선스 이그잼처럼 뭐 시험을 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이 패널이 평가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명은 때에 따라서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LLM이 왜 그런 결론을 내는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찾아보면은 사실 설명이라기보다 해석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듯이 진짜 원리를 깨우쳐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모델 안을 뜯어봐가지고 어떤 값들이 어떤 연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걸 계속 추적하다 보면 입력값에 어디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지, 정말 익스플레네이션이냐 이런 여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를 가져다 놓고 계속 설명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좀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설명 가능성을 너무 집착하거나 그걸 반드시 규제하는 거는 좀 기술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거나 기술의 포텐셜에 비해서 좀 모든 게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우리 그 양동현 교수님, 이제 제가 한 번씩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동영상으로 송출이 되면 이제 많은 의료진 분들, 우리 아마 저희 그 의과대학 학생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FDA에 관심 있는 기업체 분들도 역시 많이 들으실 거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임상의학자신데 많은 기업체,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많은 기업체와 학계를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이제 협업하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마 분명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먼저 의사분들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업체나 학계 분들을 만났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함량과 이 정도의 무엇은 갖고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마인드는 버려라, 뭐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뭘 위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하고 마음에 안 맞는 그 인공지능 업체 많으실 거잖아요. 사실은 교수님을 뭐 교수님이 욕하는 분 안 계세요? 좀 되게 많은데 안 계신가요? 예, 분명히 맞지 않는 그 포인트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의사들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함양 능력, 그 수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체도 그렇지만. 그냥 기억 안 나시면 최근에 싸웠던 경험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워낙 너무 선하신가? 아 예. 뭐 협력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냥 그거를 좀 서로 필드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랑 그 인공지능 업체나 아니면 옆에 계신 공학자 선생님들하고 필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과학 측면에서 약간 질문하신 거하고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요새 이제 병원에서 그 데이터셋에 꽂혀 있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공개하지 않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 규제과학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옳지 않는 걸 하지 않는지, 뭐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테스트 셋을 규제기관 차원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버전업이 되거나 뭐 할 때 성능을 그러니까 이렇게 성능을 내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러면은 사실은 업체들이 어쨌든 그 규제 프레임을 통과하려면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물론 그 테스트 셋은 공개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딱 그걸 뭐 학습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조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병원도 그렇고
규제 기관도 그렇고 제 의견입니다. 제 사적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잘. 한 말씀씩 더 우리 두 교수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정규환 교수님, 저 이과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아마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협업해 보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의료에 아직 경험이 없는 인공지능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분들께 이런 뭐 FDA 관련돼서 뭐 조언을 짧게 해주실 수 있는 거, 그 정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계속 바뀌어서 많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벨트처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규제 자체가 경쟁력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최현재 교수님과 거의 비슷한 입장이지만 하나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좀 더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그 힘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이라는 시장이 중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의료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로들이 더 시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준비를 하면은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규제라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생각보다 도움을 주려는 뭐 여러 기관이나 컨설팅 회사들, 뭐 CRO들, 뭐 병원 내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잘 논의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면은 또 생성의 AI 시대에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윤재 교수님, 혹시 의료진 분들하고 일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지금 과제도 같이 하고. 아, 그러면 의료진 분들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마지막 발언으로 해주시면 협업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발언이니까 이제 신중하게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의료진 분들은 고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의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아시고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돈을 버는지를 아시는, 그러니까 프로블럼 디파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AI 하시는 분들은 도구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AI만으로는 가치를 못 만들잖아요. AI를 이용해서 뭐 법률을 하든, AI를 이용해서 제조를 하든, AI에서 의료를 하든 어딘가엔 결국엔 쓰여야지 이제 그게 돈을 버는 거지. AI만으로는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실제 돈을 버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잘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AI 쪽에서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AI 연구자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고개 뻣뻣한 사람들은 다 도태될 테니까 미리 수그리고 미리 이제 가서 낮춰서 이제 정말 협업을 할 마음으로, 내가 이제 대 AI 연구자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돈 버시는 분들 앞에 가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쁘게 하시는지 이거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세션 되게 겸손하시고 되게 또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네 분 모시고요. 제가 뭐 어떻게든 좀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했으나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일부 저의 세션 1 요거를 마무리하겠고요. 플로어에서 아직 질문 못 주신 분들께서는 이따 쉬는 시간에 아마 개인적으로 명함 주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 또 같이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